제1장 따뜻했던 호박죽의 추억. 시장 풍경 오전 10시. 순옥은 이른 아침부터 전통시장을 누비고 있었다. 오늘은 손주 은채가 감기로 앓아누워 있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다. 아들 재만이 어릴 때도 몸이 약해 자주 아팠는데 그때마다 순옥이 정성껏 끓여준 호박죽 한 그릇이면 금세 기운을 되찾곤 했다. 아줌마, 늙은 호박 제일 단 걸로 주세요. 손주 아픈데 죽 끓여주려고요. 채소가게 주인은 순옥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30년째 단골인 순옥을 모르는 상인이 없었다. 남편을 일찍 여윈 후 홀로 포목점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자. 그 아들이 지금은 새마을금고에서 대리로 일하며 예쁜 며느리와 딸까지 두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순옥으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다. 이거 봐요. 속이 얼마나 노란지. 이런 게 진짜 달아요. 주인이 골라준 늙은 호박은 정말 탐스러웠다. 순옥은 호박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오늘 점심에는 며느리 세연과 함께 호박죽을 끓이며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에게는 할머니표 사랑이 듬뿍 담긴 호박죽을 먹여주려 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이상했다. 며느리 세연의 신발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다. 세연아! 은채야!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며느리와 손주의 옷가지들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급히 적은 듯한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세연. 순옥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세연이 친정에 간다고 할 때는 항상 미리 말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난 적이 없었다. 더구나 은채가 아픈데 병원도 안 데리고 갈 리 없었다. 핸드폰을 꺼내 세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만 계속 흘러나왔다. 재만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순옥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호박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정성껏 호박을 쪄서 으깨고 쌀을 갈아 넣어 부드럽게 저어가며 끓였다. 하지만 평소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다. 오후 3시쯤 드디어 재만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지금 경찰서에 있어. 순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사고라도 났니? 내 통장, 내 적금 통장이 전부 다 털렸어. 3억이 넘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그런데 세연이랑 은채는 어딨어? 연락이 안 돼. 순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제2장 숨겨진 진실의 실마리. 새마을금고 오후 4시. 순옥은 떨리는 다리로 새마을금고에 도착했다. 재만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의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재만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옆에는 경찰관 2명과 금고 지점장이 함께 앉아 있었다. 형사님,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중년의 형사가 순옥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며느님과 평소 사이는 어떠셨나요? 순옥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세연에 대해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결혼한 지 6년이 되도록 친정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과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다. 명품백과 옷을 좋아해서 재만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지 의아했었다.
글쎄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가끔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돈을 쓰는 방식이랄까요? 제만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비싼 물건들을 자주 사왔거든요. 물어보면 친구가 선물했다거나 할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출금 내역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만 대리 명의로 된 위임장이 있었고 오태식 과장이 직접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순옥은 깜짝 놀랐다. 오태식 과장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저희 금고 VIP 고객 담당 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점장이 말을 흐렸다. 문제는 뭡니까? 오 과장이 어제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일단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혹시 집에서 이상한 물건이나 서류 같은 걸 발견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순옥의 집으로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마음을 가다듬고 세은이 쓰던 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신혼부부의 방이었지만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소품 상자 같았지만 밑바닥을 만져보니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 상자를 뒤집어 조심스럽게 밑판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왔다. 유심칩이 제거된 구형 휴대폰 3대, 그리고 비닐에 쌓인 신분증 뭉치들. 신분증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세연이었지만 이름은 모두 달랐다. 김세아, 박미연, 이지원. 순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대체 며느리가 누군 말인가? 왜 이렇게 많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더 놀라운 건 그 밑에서 나온 서류였다. 새마을금고 오태식 과장 명의로 된 도장이 찍힌 위임장 사본이 여러 장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제만의 이름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명의였다. 이건 대체 뭐야? 순옥은 급히 제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세연이, 그 애가 대체 누구야? 30분 후, 제만은 어머니가 발견한 증거들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았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세연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너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우리 가족 전체를 속인 거야. 순옥은 신분증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았다. 그러다 김세아라는 이름의 신분증 뒤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노인복지관 투자 모임 다음 타겟 몰색 중이라니. 아들아, 세훈이가 평소에 어디 모임 같은 데 나간다고 한 적 없어? 아, 맞아.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투자 공부 모임에 나간다고 했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재테크를 알려주는 봉사활동이라고. 순옥과 제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퍼즐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 세연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단의 일원이었고 새마을금고의 오태식 과장과 함께 수많은 노인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제만은 그녀의 마지막 타겟이었던 것이다. 순옥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옥이 아니었다. 아들아, 이거 다 경찰한테 갖다 줘야지. 그리고 순옥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엄마가 직접 그 노인복지관 투자 모임에 가볼 거야. 세연이 그 애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는지 또 누가 피해를 당했는지 알아봐야겠어. 제3장 할머니의 위장 작정. 노인복지관 다음날 오전 10시. 순옥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다. 목에는 돌아가신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까지 걸었다.
오늘은 며느리 세연이 활동했다는 그 투자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어머님, 처음 오신 건가요? 복지관 접수처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순옥은 미리 준비한 대로 대답했다. 네, 딸이 여기 투자 공부 모임이 좋다고 해서요. 혼자 사는데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더라고요. 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하는 황금기 재테크 모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접수부터 하세요. 순옥은 가명구로 접수를 마치고 복지관 안을 둘러보았다. 벽면에는 안전한 투자, 행복한 노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투자 성공 사례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투자 모임 강의실 오후 2시. 강의실에는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20여 명 앉아 있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상에 올라선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저는 새마을 금고에서 파견 나온 오태식 과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손욱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바로 그 오태식이었다. 아들 재만의 돈을 훔쳐간 바로 그자였다. 이번은 우리 모임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원이셨던 김세아님의 사례입니다. 오태식이 프로젝터로 띄운 화면에는 며느리 세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름은 김세화로 되어 있었다. 김세아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 계시면서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안전투자 상품에 과감하게 투자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투자금이 3배가 되어 지금은 제주도에서 여유롭게 살고 계시죠. 참석자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순옥은 속이 뒤틀렸지만 겉으로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과장님, 그런 좋은 투자처가 정말 있나요? 요즘 유행이자도 너무 낮고. 옆자리 할머니가 질문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신뢰할 만한 분들께만 특별히 안내해 드리는 거거든요. 오태식의 눈빛이 참석자들을 훑었다.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 같았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임 끝나고 개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투자 가능 금액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인 분들만요. 모임 후 개별 상담실 오후 4시. 순옥은 다른 어르신 몇 분과 함께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말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부동산이 좀 있어요. 팔면 2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태식의 눈이 번쩍 켰다. 어머님, 아주 좋은 타이밍에 오셨네요. 마침 지금 아주 특별한 투자처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는 순옥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다. 이건 정부 인가를 받은 요양원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100% 안전하고 수익률도 연 30% 보장해드려요. 하지만 정말 믿을 만한 분께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순옥은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속으로 분노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속였을까? 그런데 과장님, 혹시 아까 그 김세아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오태식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다. 아, 그분은 지금 제주도에 계셔서 연락이 잘 안 되세요. 대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순옥은 속으로 역시 거짓말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계속 연기했다. 그래도 한번 만나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큰 투자는 경험자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잖아요. 오태식이 조금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500만 원 정도만 먼저 투자해보시고 수익이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500만 원요? 그 정도는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욱이 관심을 보이자 오태식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네, 그럼 위임장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통장에서 저희가 대신 투자 절차를 진행해드려요. 복잡한 건 다 저희가 알아서 하니까 어머님은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순욱의 핸드백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제만이 구해준 것이었다. 오태식의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었다. 위임장이요? 그게 안전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직접 처리하는 거니까 100% 안전해요. 벌써 수십 분이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순욱은 속으로 소름이 돋았다. 수십 명이나 이런 식으로 속았다는 뜻이었다. 그럼 일단 서류부터 봐야겠네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어머님, 혹시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분들께만 드리는 기회거든요. 오태식이 순옥의 손을 잡으며 당부했다. 그 순간 순옥은 이 남자가 얼마나 많은 노인들의 손을 이렇게 잡고 속였을 줄 생각하니 역겨웠다. 알겠어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순옥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며 상담을 마쳤다. 복지관을 나서면서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오태식과 세연은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속이고 있었고 그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다. 순욱은 핸드폰을 꺼내 재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엄마가 큰 거 하나 잡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제4장 결정적 단서와 마지막 추격. 순옥의 집, 다음 날 아침 8시. 순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제 녹음한 오태식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수십 명이 이 방법으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재만이 출근 전에 들렀다. 아들의 얼굴에는 며칠 사이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엄마, 어제 녹음 파일 경찰서에 제출했어. 형사님이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하시더라. 그래, 잘했다. 그런데 아들아, 세연이, 그의 소식은 여전히 없고? 재만이 고개를 저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SNS도 전부 비공개로 돌렸어. 완전히 잠적한 상태야. 순옥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연 같은 사람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리 없었다. 분명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것이었다. 아들아, 세연이가 평소에 자주 가는 곳 있잖아. 카페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글쎄, 별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서. 아, 맞다. 한 가지 있어. 재만이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세연이가 가끔 인스타에 올린다고 하면서 음식 사진이나 셀카를 찍곤 했거든. 근데 나한테는 계정을 안 가르쳐 줬어.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순욱의 눈이 번쩍였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뭐야? 아, 사진 올리는 앱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써. 그럼 그걸로 세연이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동네 컴퓨터 학원 오전 10시. 순옥과 재만은 동네 컴퓨터 학원을 찾았다.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어머님,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김세연, 김세아, 박미연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찾아보세요. 한참을 검색한 끝에 드디어 의심스러운 계정을 발견했다. 엘레강트 C라는 계정명으로 프로필 사진이 세연과 닮아 있었다. 이거야! 이게 세연이 계정인 것 같아. 계정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몇 개의 공개 게시물이 있었다. 최근 게시물 중 하나가 순옥의 눈길을 끌었다. 며칠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찍은 라떼 사진이었다. 사진 자체는 평범했지만 순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선생님, 이 사진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사진을 확대해 보니 라떼잔의 금속 표면에 아주 희비하게 주변 풍경이 반사되어 있었다.
그 반사된 이미지 속에 특이한 간판이 하나 보였다. 고시원? 이 간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옥은 골똘히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세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채만아, 세연이가 결혼 전에 고시원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그런 얘기 했었지.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공부했다고. 그럼 혹시 그 고시원으로 돌아간 게 아닐까? 고시원. 오후 2시. 순옥과 제만은 세연이 예전에 살았다는 고시원 근처를 수소문했다. 다행히 동네 상인들이 세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예쁜 아가씨 말이야? 맞아. 며칠 전에 봤어. 애까지 데리고 왔더라고. 지금도 그 고시원에 있나요? 글쎄, 고시원 관리인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뭐에 차죠? 순옥은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다고 둘러댔다. 상인은 동정어린 표정을 지으며 고시원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고시원에 도착하자 관리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 세연이 엄마야. 세연이가 친정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는데. 순옥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세연이 자신을 친정 어머니라고 소개했다는 뜻이었다. 네, 맞아요. 세연이 지금 방에 있나요? 아니요. 아침에 나갔는데 아직 안 왔는데 오늘 밤에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 짐도 거의 다 쌌고. 순옥의 심장이 빨라졌다. 세연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혹시 어디로 이사 간다고 했나요? 글쎄, 외국으로 간다고 하던데 자세한 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 재만이 순옥의 팔을 잡았다. 엄마,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어. 내일이면 늦어. 그런데 순옥은 다른 생각이 있었다. 아직 아니야.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뭘요? 세연이가 숨겨둔 다른 증거들이야. 분명히 이 방에 뭔가 더 있을 거야. 세연의 고시원방, 오후 4시. 관리인 아주머니를 설득해서 방문을 열기 했다. 좁은 고시원방 안에는 캐리어와 박스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순옥은 세심하게 방안을 수색했다. 책상 서랍, 옷장, 심지어 베드 매트리스 밑까지 뒤졌다. 그러다 화장품 상자 밑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은행 통장 여러 개와 함께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적힌 수첩이 나왔다. 그 수첩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의 이름과 재산 규모, 심지어 성격 특성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야? 수첩을 넘기던 순옥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소름 끼치는 내용을 발견했다. 최종 계획, 재만 전 재산 인출 후 해외 도피, 오태식과 12월 15일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함. 오늘이 12월 14일이었다. 내일이면 세연과 오태식이 해외로 도망칠 예정이었던 것이다. 아들아, 당장 경찰서에 가자. 내일이면 늦어. 그런데 바로 그때 고시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채야, 조용히 해. 내일부터는 엄마랑 예쁜 나라에서 살 거야. 세연이 돌아온 것이었다. 순옥과 재만은 숨을 죽이고 방 안에 숨었다. 곧 문이 열리며 세연이 은채를 데리고 들어왔다. 세연은 방 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순옥이 남겨둔 증거들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뭐야? 누가 여기 들어왔어? 바로 그때 순옥이 침대 뒤에서 나타났다. 나야, 세연아.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 김세아? 박미연? 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뒤이어 재만도 나타나자 세연은 완전히 당황했다. 어떻게, 여길 어떻게 알고? 내가 남긴 흔적을 따라온 거야. 인스타그램 사진 말이야.
순옥이 차갑게 말했다. 세연아, 이제 끝이야. 내가 한 모든 짓이 다 들통났어. 세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본성을 드러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증거가 뭐가 있다고?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런 증거 말이야. 녹음기에서 오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십 명이 이 방법으로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그 순간 세연의 얼굴에서 모든 여유가 사라졌다. 제5장 정의의 호박죽. 고시원방 오후 4시 30분. 세연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오태실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굳어있다가 갑자기 히스테리컬하게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미 늦었어. 내일이면 나는 이 나라에 없을 거라고. 순옥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럴 줄 알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지금쯤 공항에도 연락이 갔을 거야. 세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다. 순옥 할머니, 정말 순진하시네요. 제가 이런 일을 몇 년째 해왔는데 이런 상황 정도는 이미 다 대비해뒀어요. 세연이 핸드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야. 기획 변경, 삐안으로 간다고 해. 통화를 마친 세연이 순옥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느니, 오태식 과장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은 그냥 말단이에요. 진짜 큰 손은 따로 있다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때 고시원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연아, 큰일 났어. 오태식이 경찰서에서 전부 불었어.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온 사람을 보고 순옥은 깜짝 놀랐다. 바로 노인복지관 관장 김종호였다. 평소 온화하고 신뢰받던 그 관장이 세연의 공범이었던 것이다. 관장님까지? 재만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김정호는 순옥과 재만을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들켰으니 어쩔 수 없군요. 세연아, 계획대로 해. 세연이 갑자기 은채의 손을 꽉 잡으며 문 쪽으로 향했다. 비켜요. 저는 지금 제 딸과 함께 나갈 거예요. 아무도 막지 마세요. 은채는 내 딸이야. 어디 데리고 가려고 해? 당신 딸? 당신은 그냥 ATM기였을 뿐이에요. 은채도 계획의 일부였고요. 그 말에 순옥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손녀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세연아, 은채는 죄가 없어. 아이만은 놔줘. 안 돼요. 이 아이가 있어야 당신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은채가 갑자기 세연의 손을 뿌리치며 순옥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맞죠? 5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리 없었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진짜 가족을 알아보고 있었다. 은채야, 할머니가 왔어. 순옥이 손녀를 품에 안는 순간 세연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안 돼! 계획이 망가져! 세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고시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복도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다. 김정호가 창문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건물은 경찰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다. 세연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내가 잡히면 당신들도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관들과 함께 노인복지관에서 봤던 어르신들이 몇 분 들어오셨다. 순옥 씨 고생 많으셨어요. 그중 한 분이 순옥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희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순옥 씨가 복지관에 오신 걸 보고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온 거예요. 순옥 씨 혼자 위험할까 봐서요.
순옥은 감동받았다. 자신이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싸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3개월 후 법정에서 세연과 김정호, 오태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들은 노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특히 가족관계까지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김정호에게 징역 15년, 오태식에게 징역 12년, 세연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세연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노인복지관 6개월 후 복지관에는 새로운 관장이 부임했고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만들어졌다. 순옥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순옥이 정성껏 끓인 호박죽 한 솥을 복지관에 가져온 것이다. 어르신들, 호박죽 나왔어요. 순옥씨 호박죽. 어르신들이 모두 둘러앉아 따뜻한 호박죽을 나눠 먹었다. 이번에는 진짜 마음이 담긴 호박죽이었다. 순옥씨, 그때 용기 내서 정말 고마워요. 순옥씨 덕분에 우리가 다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쳤으니까 가능했던 거지요. 그때 재만이 은채를 데리고 복지관에 들어왔다. 할머니! 은채가 순옥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이는 그 사건 이후 오히려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다. 할머니, 오늘도 호박죽 끓이셨어요? 그럼 우리 은채목도 남겨뒀지. 순옥이 작은 그릇에 호박죽을 담아 은채에게 주었다. 아이가 호박죽을 한 숟가락 먹고는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호박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재만도 옆에 앉아 호박죽을 받아 먹었다. 6개월 전과는 달리 아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엄마, 오늘 새로운 피해자 상담이 3건 들어왔어요. 내일부터 도와드려야겠어요. 재만은 사건 이후 언행을 그만두고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비록 월급은 줄었지만 보람은 훨씬 컸다. 그래, 잘했다. 우리 같은 일이 더 이상 없어야지. 순옥은 복지관 어르신들이 호박죽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지었던 지난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과 신뢰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호박죽처럼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들이 모여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빨리 불어주세요. 뜨거울 때가 제일 달거든요. 순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순옥은 이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호박죽처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갈 것이었다.